대질 조사를 앞둔 많은 의뢰인 분들이 모의 조사를 준비해달라고 저한테 요청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검사 시절에 대질 조사를 누구보다 많이 해봤는데 모의 조사 준비하시는 분들 막상 실제 상황에서는 답변도 똑바로 못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사건에 불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우선 대질 조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면, 대질 조사라는 이름 하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술이 엇갈리는 사람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조사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같았으면 1대1로 할 거를 2명을 앉혀놓고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고 옆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핑퐁하듯이 이분은 이렇다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수의 사건 관련자들을 한자리에 두고 수사하는 사람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대질 조사를 할지 말지는 수사를 하는 사람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당사자가 대질 조사를 정말 받고 싶다고 했을 때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요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하는 사람이 이것을 해줘야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통상은 대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수사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요청한다고 해서 특별히 해주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건, 내가 대질 조사 해달라고 그랬는데 경찰이 혹은 검사가 해주지도 않았다, 수사기관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는 수사하는 사람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라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줘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질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한쪽이 승복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해달라는 것을 모두 해줄 수는 없고, 결국 대질 조사가 필요한다면 거쳐서, 그렇지 않다면 수사하는 사람이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방향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검사로 일했을 때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어떤 사건들은 기록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여러 돈 관계가 얽혀 있는데 그 사이에 전문 용어도 너무 많고, 그 용어들이 제가 평소에 접했던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도 모자라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다르니 답답해서 시간 제한 없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고 양측을 불러서 이야기를 쭉 경청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났더니 이제 기록 내용이 이해가 돼서 그 시점부터는 이제 정식 조사로 전환을 해서 양쪽을 앉혀놓고 문답 형식을 취한 다음에 도서를 정리해서 이렇게 조사를 마친 적도 있었습니다. 대질 조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질 조사를 하면 반드시 누구 말이 맞는지 드러날 것이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나의 억울함을 담당 수사관이 알게 될 것이다, 대질 조사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록상 봤을 때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는 대질 조사를 해도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님, 대질 조사 좀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대질 조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뭐뭐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즉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질 조사를 모의 조사 이런 걸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닌데, 경찰이 어떤 질문을 할지도 알 수 없고, 상대방이 대질 조사의 상황에서 어떤 주장을 할지도 알 수 없고, 때로는 대질 조사는 경찰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통치했더니 검사가 보완 수사 내리면서 대질 조사를 하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어떤 점에 대해 대질 조사를 하라고 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대질 조사라는 것은 보통 첫 조사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조사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는 보통 고소인 한 번, 피고소인 한 번씩 불러서 조사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에 같이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불렀을 때는 이전 단계까지의 조사에서 드러난 것을 토대로 수사관이 생각하는 쟁점을 갖고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의미가 있지도 않습니다. 대질 조사 관련돼서 흔히 하는 실수 두 번째는, 대질 조사만이 아니라 일반 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변호사가 대신 답변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법 규정도 있지만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는 경청을 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이고, 당사자가 경험한 일을 변호사가 대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조력자로서 옆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검사 때의 경험을 토대로 수사하는 사람이 질문하는 것을 제 의뢰인이 똑바로 이해했는가를 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잠깐 조사를 중단시키고 질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해를 시키기도 하고, 답변 과정에서 중요한 걸 빠뜨린 경우에는 이런 것도 추가로 말씀하시라고 제가 옆에서 조언을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친 유도신문, 혹은 질문의 내용이 너무 길거나 하는 경우에는 긴장한 당사자는 답변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질 조사를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상대방이 하는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냉정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는 점도 옆에서 조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질 조사 그러면 상대방과 싸우러 가는 자리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가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가 한 자리에 있다 보니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 말을 자르기도 하고, 수사관한테도 오히려 내가 막 큰 소리로 말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전략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억울한 것보다 억울해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가는 대로 무조건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영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내 말은 다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이의 제기를 수사관에게 정중하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수사관님,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금 상대방 얘기를 모두 경청하고 답변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러지 않고 있으니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화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질조사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대질조사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조사도 마찬가지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변호사 동행은 항상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내 사건이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지 아닌지 정도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꼼꼼하게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누가 봐도 내가 억울한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가해자로 몰려있지만 난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해 라고 해서 변호사 상담조차 받지 않고 조사를 받았다가 이미 늦은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조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이라면 꼼꼼한 변호사와 함께 지금 내가 조사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만큼은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피의자라면 두 가지 정도일 텐데, 하나는 고소장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조사가 첫 조사가 아니라면 이전 조사의 내용이 정리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확인하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내용을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 다른 거 다 안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담당 변호사가 수사관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전화 통화에서 그 변호사가 확인해 줘야 될 것은, 대질 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점에 대해서 하는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거 변호사님 제가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반문하시는데, 당연히 당사자가 해도 됩니다. 변호사는 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변호사가 하는 것을 모두 다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친절한 수사관도 답변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그냥 간단하거니까 오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라는 식으로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변호사가 물어보면 적어도 몇 가지는 얘기를 해주고, 말을 안 해준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알아내기 위한 다음 질문을 뭘 이어갈지를 변호사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이런 경우에 어떤 질문을 해야 수사관이 하나라도 더 알려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의 심증 그리고 조사에서 나올 내용들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는 변호사들이 보통 하지만 수사관과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수사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아니고, 조사뿐만 아니라 고소할 때도 그렇고 고소장을 내놓고 나면 변호사는 자기 할 일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냥 기다려요, 결과를. 그리고 조사받으러 오래끔 그냥 가야지라고 생각하지 뭔가 더 확인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소인의 경우에는 고소장을 내놓고 나서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틈틈이 수사관과 연락하면서 트래킹을 해서 사건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서, 수사관이 내 고소 의도와 달리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혹은 상대방은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이 되면 변호사가 추가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야 되고, 대질조사의 경우에는 물어봤더니 수사관이 쟁점이 이거더라 라고 알려주면 그거에 맞게 좀 더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변호사도 이걸 하지 않는 이유는 귀찮아서나 바빠서가 아니고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첫 조사는 어떤 조사인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대질 조사만큼은 쟁점이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수사관을 통해서 그 내용이 뭔지를 좀 파악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질 조사를 받으러 가서는 이제 그때그때 하나하나 이제 냉정하게 질문에 잘 답변하는 수밖에 없고, 변호사가 옆에 있을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유도신문에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수사관의 질문의 취지를 긴장하거나 너무 흥분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옆에 변호사가 잘 도움을 줘서 답변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에 조사를 마치고 나면은 조서를 확인할 때는 내가 말한 취지가 왜곡되지 않게 적힌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대질조사 이후에는 일반
일반 조사와 마찬가지로 그 조사에서 확인된 쟁점을 파악한 변호사가 우리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대질 조사도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게 좀 좋을까요? 대질 조사는 다른 어떤 조사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에만 몰두해서 조사를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선 변호사만 해본 사람과 검사로서 수사의 주체로서 대질 조사를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조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랑 동행을 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동행을 하는 이유는 수사 과정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경찰관, 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의 질문이 무엇인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 질문을 변호사의 귀로 직접 듣고, 또 그 수사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변호사가 현장에서 듣기 위해서입니다. 당사자가 해야 할 답변을 변호사가 대신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행은 들으러 가는 것이고, 듣고 와서 거기서 파악한 쟁점을 갖고 의견서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것저것 검색해보니 돈이 없으니까 동행만 같이 가는 거 얼마예요? 이런 거를 제가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동행만 해달라고 하는 사람 치고 동행을 왜 하는지도 모르는 의뢰인은 물론 변호사도 매우 많고, 동행만 그렇게 갔다 온다 한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절차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동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동행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동행의 일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대질조사에서 왜 동행이 필요한가를 말씀드리면, 대질조사는 다른 사건보다도 더 조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관만 내가 상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나와 대립되는 주장을 하는 상대방까지도 상대를 해야 되고,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동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외로운 조사실 안에서 내 편이 없이 여러 명을 상대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말을 하냐는 것보다는 나의 태도, 당당함, 표정, 손동작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말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불려갈 시점에는 경찰은 이미 기록과 상대방의 주장, 우리의 주장들을 이미 파악했기 때문에 와서 내가 어떤 말 할지는 대충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가 너무 중요하고, 늘 강조하지만 당당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당당해 보이는 거고, 억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억울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질조사 과정에서 하나하나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사보다도 매 순간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질조사에서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